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6월 26일 청년의 날을 맞은 모스크바의 풍경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특수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는 평온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충만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상대로 생사를 건 일전을 벌이고 있지만 러시아인들은 담담한 표정입니다. 경제 제재의 어두운 그림자는커녕 활기찬 모습입니다. 러시아인들이 푸틴의 독재 정권에 세뇌돼 연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발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스러운데 안 그런 척 하는 것인지 어떤지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무고한 국민들을 전쟁터로 내몰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고들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나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졸전을 거듭해 군부가 항명을 하고 푸틴 대통령이 이를 가차없이 숙청을 한다느냐는 서구 매체의 그림은 그저 상상일 뿐입니다. 사상 초유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인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선전이 무색합니다. 여느 때처럼 러시아인들은 거의 동요가 없습니다. 서구 매체들은 러시아가 1918년 이후 처음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바람에 디폴트에 빠졌다고 크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디폴트니 뭐니 해서 난리가 난 것 같지만 사실은 별게 없습니다. 1918년 이후라고 하니까 기사 헤드라인을 뽑게 하면 그럴듯할 뿐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가 외국 투자자에 대한 유로본드 의무를 이행했으며 우크라이나 관련 제재로 인해 자금이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디폴트를 선언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디폴트 주장은 절대 정당하지 않다면서 유로본드에 대한 지불은 마감일인 5월 중순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제기관인 국제결제청산 시스템 유로클리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송금하지 않은 것은 러시아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그것을 가지고 디폴트라고 부를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도 유로본드 발행 문서에 따른 러시아의 부채 의무를 완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디폴트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지불 통로를 막아 기술적으로 조장한 디폴트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러시아 채권 보유자가 서방의 조치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러시아의 달러 지불을 방해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서구가 특정 국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인위적으로 디폴트 상태로 만들려는 시도는 결국 서구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대러 제재, 그리고 G7과 나토의 러시아 포위, 아시아로의 나토 확대 움직임은 중공을 러시아 편에 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공 외교부 대변인 짜오리제는 G7이 무슨 국제사회냐고 정면으로 조롱했습니다. 짜오리젠 대변인은 G7이라고 해봐야 세계 인구의 작은 부분을 대표할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브릭스의 인구가 32억인데 반해 G7은 7억 7,700만 명을 대표할 뿐이라면서 인구수에서 압도적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국제사회라는 단어의 정의가 바뀌어야 한다고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G7 정상회담에 며칠 앞서 러시아의 푸틴, 중공의 시진핑, 브라질, 인도, 남아공 등 5개국 지도자들은 브릭스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브릭스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가운데 4개를 포괄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40%, 세계 GDP의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5개국 가운데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유엔총에서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을 비난하는 미국과 서구의 움직임에 동참을 거부했습니다. 또 중국과 인도는 이후 러시아와의 교역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인도는 러시아 에너지 수입에 대해 제동을 거는 미국과 서구에 맞서고 있습니다. 자이샹커르 인도 외교부장의 방침은 아주 명쾌합니다.
인도는 러시아의 원유를 산다고 하지 않고 그냥 원유를 구매한다고 할 뿐이라면서 서방도 러시아 원유를 구매해 모스크바의 전쟁 비용을 대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인도는 국제 원유 시장에서 가장 가격이 양호한 에너지를 구입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그걸 가지고 정치적 의미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의 문제는 세계의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도 자이샹커르 인도 외교부장의 발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가 유럽 중심주의를 거부한 것은 인도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격찬했습니다. 자이샹커르는 또 미국과 서방이 이란산이나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과 서구도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왜 주권국가 인도의 에너지 수입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중공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나름 위기관리를 해서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만 서구가 그런 점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남남 협력을 강조해온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 서구 진영 대 러시아 중공의 대립구도에서 실리 외교를 구사하겠다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도의 정교한 외교를 밸런싱 액트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선과 악의 구도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게 자이샹커르 외교부장의 지론입니다. G7과 대척점에 서 있는 브릭스는 그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기존의 5개국에 이어 아르헨티나와 이란이 지난주 정식으로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기존 5개국이 국가의 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준비 통화를 수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G7은 그야말로 코미디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선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파는 쪽이 아니라 사는 쪽이 가격 상한선을 만든다는 게 좀 뜬금없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산유국들이 증산을 하게 만들어 국제 유가를 내리게 함으로써 러시아가 따라오도록 만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마크롱이 갑자기 바이든에게 말을 걸어 시장 상황을 알려줍니다. 6월 27일 정상회담 막간에 마크롱은 바이든에게 Excuse me, 할 말이 있다면서 말을 걸더니 UAE가 원유 생산량이 최고치에 달해 더 이상의 증산 여유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약간의 증산 능력이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기자들이 이 대화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지켜보던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런 얘기는 안에 들어가서 하자고 제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기자들 다 보는 데서 마크롱이 공개적으로 해버렸습니다. 이는 사실 의도된 연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크롱으로서는 이미 쓸 힘은 다 썼다. 유럽이 러시아 원유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젤렌스키와 푸틴에게 보여주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말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신호로도 읽혀집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상대하는 방식은 준비도 없고 마구 내지르는 식입니다. 한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분쟁이 종식되고 난 뒤 G7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떤 안전보장을 제공해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웃더니 침묵을 지켰습니다. G7 정상회담이 끝난 뒤 숄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질문에 잠시 억지 웃음을 짓더니 맞아, 그게 다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질문을 비켜갔습니다. G7 정상회담의 최종 성명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지키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미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방 국가들이 지속적인 안보 공약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젤렌스키는 G7에서도 화상으로 출연해
연말이 오기 전에 러시아를 격퇴할 수 있도록 무기를 더 제공해주고 제재를 더 강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쏟아부을수록 러시아는 지상에서 더욱 많은 임무를 수행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은 분쟁을 더욱 연장시킬 뿐이라면서 역효과에다 해롭기만 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 나치 정권의 괴로움만 더 연장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레멘추크에 대한 공습을 언급했습니다. 서구 매체들은 러시아군이 민간인들 1000명이 있었던 크레멘추크의 쇼핑센터에 대해 정밀이동 미사일 2발로 타격하는 비인도적이고 무자비한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 쇼핑센터에 1000명이 있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서방 측이 제공한 무기와 탄약을 보관하던 장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공습으로 18명이 숨지고 25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36명이 실종됐다면서 러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쇼핑센터에 1000명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 미사일이 떨어진 뒤 나타난 사람들 대다수가 군복 차림의 남성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말라는 라브로프 부장의 발언은 의미심장합니다. 무기 제공 국가들은 적으로 간주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러시아는 공산 국가가 아니고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이지 소련의 서기장이 아닙니다. 현재 국제질서는 선과 악으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나쁜 나라, 좋은 나라라는 이와 같은 이분법은 곤란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쪽이 득이 되는지만 따지면 될 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